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정훈 형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근 2주 동안에 좀 어려웠던 시장이 좀 극복이 되고, 또 오랜만에 오늘은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럴 때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 반등 나오는데 알맞을지 아닐지 이런 지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야인시대 통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인시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좀 세게 받던 기간이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짙은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좀 기다렸던 분들은 회복이 잘 되고 있네? 역시 좀 기다리길 잘했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현금 부유를 하셨다가 좀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막 지켜가는 이런 시점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요원님, 시장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국은 지난주 상당히 공포스러울 때가 저점이었고, 거의 다 회복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2480,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 본래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이 3월 25일부터 떨어졌는데, 3월 25일 정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코스피 지수가 당시 2640포인트 했으니까 고점, 160포인트 아래에 있는데, 대신 코스닥 시장은 오늘까지 반등 나오면서 거의 회복했어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복이 좀 된 거죠. 결국은 지난주 급락 나올 때 공포스러울 때가 주가의 저점이었던 것 같고, 항상 이럴 때가 경험적으로 제가 아마 주식 경력, 여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주식 경력이 아마 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오래됐을 건데, 항상 이럴 때가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역대급의, 제가 지난주부터 신의 한수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역대급의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양시장이 앞서 코스닥 시장도 거의 지수가 올라왔고, 코스피도 지수로 봐서는 아직 덜 올라왔지만은, 코스피 시장 같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공매도도 거의 지금 이제 오늘 전체 코스피 전체 공매도 물량이 4천억대로 줄어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선물까지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까지 덩달아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선물을 사기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공매도 팔 만큼 팔았다는 거잖아요. 굵직한 종목들.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공매도 많이 쳤으니까.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앞서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 보면은 되게 빠르게 내려가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지금의 조정 이후의 반등이, 저는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운용용님께서 잘 설명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를 타겟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미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특히나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들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바이오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고,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예를 들어 원전처럼 데이터 센터형 섹터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반등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섹터에 비해서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하냐면, 기존 주도 영역을 확보하고 있던 섹터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소외되어져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당분간은 지속적인 소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유동성이 좀 한정적인 우리 시장의 특징상 시소 게임이 발생하는데, 이 시소는 정해져 있는 섹터에서 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볼 것인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왔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가 돼 있었고, 앞으로는 더 차별성이 짙어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마 종목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지점은 우리 야인시대 통해서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문의 주신 내용이고요. 서진 시스템 22,750원에 15% 중장기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보면은 22,750원. 뭐 그렇게 엄청 높은 가격에 사신 거라고 판단이 되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서진 시스템의 최근 보면은 이제 ESS 모멘텀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고 실제로 수주 물량도 뭐 줄거나 하지 않았죠. 다른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같이 좀 내려갔다라는 형태로 판단을 하는 게 보다 지금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실적 베이스가 좀 흔들리게 되고 실적 베이스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나가야겠구나. 차라리 이거 정리하고 다른 쪽 봐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종목군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진 않아요. 게다가 이제 ESS가 관련주들이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주가 퍼포먼스 또한 상방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서진 시스템이 좀 올라왔던 시기,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그때 시점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서진 시스템 혼자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문제냐? 주가 퍼포먼스가 세게 올라오지 않고 유동성 집중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단기적이나 또는 스윙 정도의 타점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질문을 굉장히 잘 주신 게 이거 중장기로 봐도 될까요? 이런 측면을 이야기 주셨어요. ESS는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 단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직면되어져 있고 이 직면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ESS가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서진 시스템 지금 뭐 그렇게 걱정을 할 단계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물론 지금 수급이 집중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좀 주도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약합니다.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이 이후에 주도성을 좀 띨만한 영역이 있는가? 그러니까 순환매를 돌았을 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좀 후발의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 혹시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네, 차트 보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상단 보면은 이제 3만 원 정도 레벨대 가격대에서 여러 차례 지금 조정폭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맞고 내려오고 저항도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구간이 되게 두텁게 형성은 되어져 있지만 지금 레벨 이제 시장이 내려온 거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이 위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간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실적 증가하고 있는 폭, 그리고 수주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폭, 그리고 수주 증가가 예측되어져 있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이 3만 원대, 이 3만 6천 원이 정고점 영역인데 중장기 투자 저 여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선순위에 지금 시장 우선순위에 있는 섹터가 아니다. 당장에는 소외주의 영역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기간 투자해야 되고 중장기 형태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15%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사봐야 한 번 정도 더 살 수 있다라고 봐요. 얘가 지금 가격대가 이제 19,000원 정도 있는데 지금 요 레벨이 있죠. 조정이 나온다라는 관점의 레벨, 이 하방 레벨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한 18,000원대 중반 초반 정도 레벨이 될 겁니다. 그건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하신 비중만큼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조절하셔도 되겠다. 대신 그걸 넘어가는 비중을 타겟하기에는 너무 헤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 한 번 정도 더 사는 영역에서 비중을 추가하신 다음에 중장기로 보면은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27,850원에 15% 매수하신 분이에요. 주당 약 4,000원 정도 손실 구간이니까 약 한 15, 6% 정도 좀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2만원 깼다가 저점에서 거의 한 20% 정도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제가 2월달, 3월달 이후에 2월달부터 진단해 드릴 때 2월달 정도 내지는 3월 초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로봇 관련 종목들. 1월달에 이미 그 세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작년도부터 움직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 레인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쪽에 인수 지분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부각되면서 레인 로보틱스가 주도를 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1월달 세스 효과와 더불어서 강하게 상승 움직임 전개가 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주들이 현재까지는 실적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강해요. 저는 올해부터는 그래도 레인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산 로보틱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매출액이 좀 따라주면서 특히 작년도 하반기부터 따라주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단위 정도는 의미 있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했거든요. 하도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 하니까. 근데 관련 종목도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투산 로보틱스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도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2023년도에 매출액이 530억이었는데 작년도 468억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450억이었는데 뭐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작년도는 400억 정도 적자 났습니다. 레인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협동 로봇이 성장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먼저 산업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 시장이 형성이 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 로봇 쪽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형성이 좀 되는데 일반 산업용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으면서 적자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면 올해도 기대할 게 쉽지 않거든요. 본래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두산 로보틱스 연초의 가이던스가 매출액 단위로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매출액은 한 1,0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라도 흑자 전환 예상했는데 올해는 지금 가이던스도 안 나와요. 근데 작년도에 매출액 단위도 적자가 났고 적자가 확대됐다는 것 자체는 올해도 의미 있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결국은 주가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매출액 단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보자고. 엔젤 로보틱스는 더 안 좋아요. 왜? 얘가 지금 상장된 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실적 나왔지만 매출액이 100억이 안 넘어갑니다. 작년도도 예상 매출액 단위가 42억이었잖아요. 2023년도에 51억이었는데 적자 매출액도 감소했고 적자는 2023년도 65억인데 작년도 100억이에요. 예사가 작년도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예사가 만약에 IPO를 안 했으면 IPO를 통해서 예사가 자금을 얼마 조달했냐? 대충 추정을 하면 300억 정도 조달했네요. 300억을 조달 안 했으면요. 예사는 아마 장애에 있었으면 자금 조달 못 해가지고 아마 회사가 연속적으로 사업 못하고 회사가 아마 망가질 수도 있겠죠. 다행히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 300억 정도 하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작년도에 100억 적자가 나서도. 근데 이 회사가 올해도 적자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해서 올해 또 최소한 100억 정도로 적자가 나면 자본은 이제 30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뭐예요? 증자예요. 증자합니다. 물론 증자를 안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 높으면. 주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예사 정말로 유망하다 한다면 제3자 배정이라든가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서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증자하고 전환사채라든가 3자 배정 통해서 물량을 늘리게 되게 되면 주주 가치는 계속 희석이 좀 되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예. 이슈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때 바로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매수 가격에서 10%라든가 15% 정도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주식이다. 로봇 관련 종목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슈가 있어야지 이 종목의 매물층을 따지면 지금 29,003만원대에서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현재는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대 이 가격이잖아요. 27,800원.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잘하면 반등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거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1월달, 2월달에 32,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는 워낙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때거든요. 아니면 다른 이슈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세스 때문에 레인 로보틱스가 이끌면서 또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라든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우리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대인 이 정도 가격이 맥시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이제 올라가게 되게 되면 결국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는 결국은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슈는 정책 대선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나타난다 한다면 실적 유지에 차별화 장세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로보틱스 마찬가지지만 반등 시 매도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27,8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자, 대주전자재료 83,600원에 5% 앞으로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흑자 기업이. 그 중에서 수주 괜찮고 실적 상승하고 있는 기업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성장세는 확보가 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섹터의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이러면 위로 뻗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밑에서 잡아가겠다 하는 전략이야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는 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지금 단기 흐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존재했을 때 이 모멘텀들에 부합하느냐를 보면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차전지 섹터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걸 좀 보고 2차전지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타겟인데 대주전자 재료가 아무래도 실리콘 응급제에서 원래 중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유사한 미국향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던 것들의 범주를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가져왔어요. 중국 제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실리콘 응급제 기업의 특징이 이게 파이가 작습니다. 시장에서. 양극재 파이 크죠. 또 셀 파이 크죠.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의 중심이 가 있다라면 사이드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좀 별개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이제 기대값을 봤을 때 앞으로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올까 또는 떨어질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사실 좀 우려가 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레벨 자체를 섹터가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섹터가 전반적으로 저점 잡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 추세의 섹터를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대응하시려면 지금부터 뭐 좀 빠질 때마다 모아 가셔라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빨리 수익 나는 게 좋아요.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모멘텀 플레이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매매 방식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도를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가 실적이 지금 수주량 축축축 차오르고 있고 실적 축축축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을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기간 투자로 들어가세요. 대신 이거는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막 1년, 2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산 레벨을 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최근에 사셔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좀 아깝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2,400대 코스피 위치하고 있고 코스닥 이제 700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하방에 있다 보니까 상방으로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상태인데 굳이 좀 약세 섹터를 고름으로써 시간 손실이라든지 기회 손실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선택의 폭을 두 가지로 드리자라면은 기간 투자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막 1년, 2년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셔라. 근데 그게 아니고 단기나 스윙처럼 모멘텀이 붙어 있는 형태의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얘는 이거 반등 지금 나오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시고 나가는 게 좋아요. 맥시멈 한 9만 원 보시고 나가는 게 베스트다. 근데 9만 원까지 기다려서 쭉 홀딩하다가 판다라기보다는 좀 이번 주에 이제 시장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고 조정도 나오고 이런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올 텐데 이때 나오는 거 보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냥 단기 차익 누리시고 파시는 게 좀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세게 밑으로 막 내려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주전자재료가.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는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까지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인데 그렇다 한들 이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올라가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저라면 단기 반등 나오면 그냥 팝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료용 AI 기기 관련 종목이죠. 뷰노를, 뷰노 5% 갖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19,890원이니까 거의 뭐 매수 가격 정도 전후예요. 예. 최근에 이제 15,500원대에서 저점에서 거의 한 20% 정도 이상 올라왔습니다. 하세요.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점에 사신 분들은 단기간에 한 일주일 만에 15%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균호는 이제 앞서 이제 의료용 AI 관련 종목들, 즉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할지 인공지능 형태로 AI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인 걸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유망하죠.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떤 질병이 났던 것들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향후에 이 사람이 향후에 이런 질병이 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쪽으로 병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이제 그런 관점에 AI 관련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죠. 뷰노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기술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앞서 로봇 관련 종목들처럼 그렇게 빠르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 자체는.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액이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적자가 난다든가 그런 불안해서 주가 약세 국면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재무내용도 안 좋으니까 또 증자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7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잖아요. 7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거의 한 1년 한 4, 5개월 만에 15,0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이 정도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서 상장할 때 별다른 어떤 재무내용이라든지 안 좋은 상태에 상장하다 보니까 상장될 때는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기업 내용 가지고 이 주식이 예컨대 회사가 6만 원대까지 갔으면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짜리 회사거든요. 시가 발행 주수가 1,400만 주기 때문에 1조 원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요. 사실 때 일단 먼저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예를 든다 한다면 이분이 2만 원대 샀었으니까 이분은 시가총액 약 3천억짜리 산 거예요. 3천억짜리. 3천억에 뷰를 하나를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3천억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3천억이 샀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인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이 작년도에 130억 적자 나가지고 300억이에요. 300억 남았습니다. 즉 300억짜리 회사를 3천억에 주고 산 거예요. 10배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왜? AI 의료 시장 자체가 회사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300억짜리인데 3천억에 샀으니까 내가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700억 원의 돈을 이 회사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산다 한다면.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2,7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회사가 2,000억 벌겠어요? 못 법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올해와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나마 예상 그래도 이익이 나거든요. 300억 정도 대충 계산해보면 300억 정도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30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1,000억 이상 못 법니다. 그럼 그때까지 간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때요? 2,000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런 주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요? 못 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더구나 앞서 얘기했다시피 7만 원에 산 사람은 7만 원에 산 사람 1조 원에 산 거잖아요. 자산은 300억짜리인데. 근데 예산은 이제 올해 그나마 그래서는 예산은 좀 매출액 조금 증가가 돼요. 작년도에 259억인데 올해 400억이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7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주가는 당연히 이제 바닥은 나왔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죠.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잘 사셨어요. 다른 물론 15,000원대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아마 어제오늘 사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매물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워낙 많이 빠졌던 주식이라 또 AI 의료 관련해가지고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니까 현재로 봐서는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24,000원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로보스타라는 종목 질문 주셨네요. 보유한 지 오래되었고요. AI 다음 로봇이라던데 추매를 해야 할까요?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근데 이분 평단이 지금 43,175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제가 이거 차트 먼저 좀 볼게요. 이렇게 로보스타 아시겠지만 이제 LG와 협업하고 있는 로보스타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로봇 관련 기업보다는 좀 뒷배가 있다, 좀 든든한 측면은 있다. 다만 이런 측면들은 이 주가가 올라갈 때 부각되는 측면들이지 조정받을 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보면 이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난 몇 년 동안에 제일 비쌌을 때 이렇게 타점이 잡히면 뭐가 문제냐면 이 종목 치고 로보스타가 이제 로봇주들의 모멘텀을 이끌고 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그 가격이 잘 안 가집니다. 보세요. 내려갔다가 조정받고 세게 올라가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 가면 이제 못 팝니다. 내 가격까지 올 것 같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에서 팔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얘가 이 가격을 주던가요? 그 이후에 안 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기대값을 가지고 가면 이 종목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못 팔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로보스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좋은 이슈, 좋은 노이즈, 좋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쫙 위로 올라가 주는 형태. 그때 못 팔면 다음 기회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돈 버는 산업이 아니고 돈 쓰는 산업이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 매매할 때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웬만하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셔라. 하실 거면. 왜요? 모멘텀 받으면 제일 세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래야 좀 물려도 괜찮아져요. 근데 그 이외의 로봇주들은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잡히냐면 올라갈 때요. 170% 올라가고 조정받기 시작하면 반토막씩 납니다. 계속 그런 형태예요. 올라갈 때 막 70% 올라가고 한번 조정받으면 또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투자의 방식,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의 방식에서는 해석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전략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로봇주들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못 뚫잖아요. 여기 이거 못 뚫면 이거 로보스타도 여기 못 넘어갑니다. 이 하나의 섹터, 하나의 테마에 대장이 그냥 극명하게 갈려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차시에 여기 신고가 넘어갈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기대값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번 반등이 나오는 사이클의 적당한 값. 저는 이 27,000원 정도 레벨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반등 세게 나온 겁니다. 내려온 거 치고 많이 돌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7,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두고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거 추가 매수하면요.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평단은 낮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높기 때문에 애초에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다시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한 애를 하세요. 그래야 타점이 좀 실수여서 잘못 잡히더라도 물려도 다시 회복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저는 27,000원 정도로 최종 목표가로 해서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종합하고요.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계신 거라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좀 같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드릴게요. 예, 자, 바이넥스입니다. 16,800원에, 약간 사셨네요. 2% 정도 사신 분인데,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약간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 및 목표가 좀 물어보셨는데요. 16,8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6,400원이니까, 오늘 사신 건가요? 오늘 16,990원까지 가다 좀 밀렸는데, 예, 예사를 산다는 것 자체는 예사의 성장 모멘텀은 CD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예사의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면 현재까지 매출 구성을 보니까 작년도 매출 기준을 보니까 약 40% 정도가 바이오 의약품 CDMO 쪽에 매출이 발생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의약품 쪽에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게 성장성 크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유탁 생산과 관련된
모멘텀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그쪽이니까. 근데 관련했던 종목들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스를 제외하고는 관련 쪽에 주가 움직임이 함께 전개됐던 예컨대 뭐 ST팜이라든가 ST팜 차트 볼까요? 이 종목도 지금 12만 원대에서 최근에 6만 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저점에서 한 20%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우리 바이넥스도 좀 마찬가지가 있고 아무래도 바이넥스는 그보다 좀 약간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근에 저점이 12,800원대에서 저점에서는 이 종목은 많이 빠져서 그런지 거의 한 25%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그래도 실적 자체는 꾸준해요. 적자 나는 회사는 좀 아니고 또 부채 비율도 재무장 자체가 부채 비율도 한 60% 정도 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미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회사 주가가 그렇게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기준으로 올해 실적은 작년도는 실적 자체가 워낙 부진했고 현재 시가총액 5천억인데 작년도에 300억 정도 적자 났거든요. 올해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한 150억 정도 이익을 날 것을 잡아놨는데 작년도에 아마 적자는 일시적인 적자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올해 150억, 내년도에 370억. 내년도는 아마 위탁 생산 관련 부분 자체가 매출액이 가시화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실적을 추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조금 무리가 있죠. 내년도 근데 이렇게 난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으로서는 너무 비싸고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PER 단위로 40배짜리 주식이니까 현재 주가는 현재 셀트리온이 지금 PER이 지금 주가 떨어져가지고 30배 미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40배라는 것 자체는 갈 수가 없잖아요. 1등 기업인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가 실적이 좋아서 PER 단위로 아마 50배 정도 될 거고요.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은 뭐 위탁 생산 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바이오 시뮬레 쪽에 생산하고 있어요. 이 회사 30배잖아요. 자체 상품도 있는 회사가.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25배잖아요. 그러면 바이넥스가 이보다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PR 40배니까. 현재 주가는 비싸다는 거예요.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약간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약간 쌀 수가 있습니다. 오버시팅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추가한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싶고 현재까지 기술적 반등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추가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약간 현재 매물층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여기가 2만 원 정도 그 다음 매물층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 2만 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저점에서 많이 반등이 좀 나왔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16,400원인데 아마 15,000원 500원이라든가 600원 아래권에서 매수를 한다 한다면 약간 좀 수익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목표는 비중이 적으니까 약간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목표 주가는 작게 잡으시고 과거에 27,000원 이때는 이시야 돼요. 이때는 앞서 이제 ST팜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12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입니다. 현재로서는 맥시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정도가 2만 원 정도, 19,800원 정도에서 2만 원 언저리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중이 적으니까 약간 논리목 조정 구간에서 10% 정도까지 물량 늘리는 건 가능한데 2만 원 이상 보지 마시고 19,800원, 2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문의 주신 종목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36,200원에 단기 중기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LS 자회사죠. 특히나 LS 전선 자회사인데 이 주사업이 이제 해적 케이블, 그리고 풍력 발전 관련 설비 이쪽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전력 설비가 전체적으로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전선주들, 특히나 작은 스몰캡 전선주들이라든지 LS 에코에너지 마찬가지예요. 같이 올라가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지금 실제로 오늘자 3월 이제 수출 데이터 확정치도 같이 나왔는데 정작 데이터 값 유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건 초고압 변압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 다 빠지고 있고요. 전선은 사실 그 자리에서 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섹터가 올라가니까 LS 에코에너지가 딸려서 올라가는 거지 위에서 이제 선별화 작업 나오면요. 실적 좋은 애들은 위로 가고 안 좋은 애들은 다시 지자리 찾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LS 에코에너지는 지금이 올라갈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이번 반등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고생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실적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LS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랄까 멀티플을 인정받기도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테마가 섹터가 테마화돼서 다 같이 올라갈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주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종목이 뭐 엄청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잡테마주다 막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본절 정도에 저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쪽 전력 설비에 대한 앞으로 우상향을 보고 기간 투자를 병행하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LS 그룹주 보실 거면 LS 일렉트릭이 좋고요. 물론 지금 분할 상장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게다가 관세 영향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초과업 변압기선 대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옳고 테마 대응이다. 나는 트레이딩이다. 이번 모멘텀 받을 때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 안에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게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들 밑에 보면은 이제 엔진이 제일 크고 그 밑에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 타겟이 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손실 안 보고 본절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하나마이크론 16,300원에 30%를 이것도 물타기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도 않았지만은 11,280원 약 3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아마 16,000원대에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작년도에 사서 아마 유상증자도 받았을 거예요. 유상증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가격이 낮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16,000 냈다니까 약 주당 5,000원 거리면 거의 40% 정도 되나요? 35% 40% 정도 손실 구간이네요. 거의 뭐 1년 이상은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이맘때 연초에 29,000원대 3만원까지 갔던 주식이요. 이때 왜 이렇게 갔냐면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발 HBM 반도체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인 패키징 테스트 회사로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HBM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당시 아마 가장 먼저 주가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주가가 좀 뜨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 근데 막상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들을 보니까 전혀 엔비디아 발 실적에 HBM 반도체 쪽에 수혜를 못 받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았던 것 자체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장비 회사.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 발 수혜 종목이 아니구나. 여기다 이제 증자 이슈까지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주식이에요. 예산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쪽이니까 메모리하고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비중이 좀 투자가 특히 베트남 쪽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 비메모리 쪽 투자가 되면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있었는데 회사 거래처 자체가 본래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많이 밀어주는 회사였는데 장비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패키징 테스트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회사 실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엔비디아발 HBM 반도체라기보다는 디램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는 공정 가정 쪽의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판이 좋아지는 흐름이고 또 작년도에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투자도 베트남 쪽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공이 좀 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내년도에 이제 크게 좋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가 작년도 1조 2천억, 작년도 매출액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 마이크론을 보실 때 잘 봐야 되는 것 자체가 회사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단기 지배주 순이익은 손실이 났어요. 영업이익 가지고 이 회사 주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고 지배주 순이익 자체가 훨씬 적은 이유 자체가 본래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법인세를 빼고 나면 750원에 이제 800억 정도가 단기 수익이 잡히는 거잖아요. 단기 수익 자체가 주주의 몫이니까.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 많은데 단기 순이익이 적은 이유 자체가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 기준에서는 연결 기준으로 따지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는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30% 정도의 하나 머티리얼즈의 단기 순이익은 반영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많이 나는 것 자체는 회사가 베트남 법인이나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적자 나버리면 그 회사 가치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에 제가 두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두산 밥켓 때문에 영업이익은 급증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영업이익 증가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이 회사도 그런 경우예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다. 근데 작년도 영업이익은 1,000원 났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238원 났으니까 실적이 엄청 안 좋은 거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 1,400억에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370억. 근데 회사는 항상 저도 주목을 하면서 보는 게 자체가 실적 가이던스가 전혀 안 맞아요. 추정 실적 대비해서 거의 안 맞습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실적 나올 때까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애널리스트에. 만약에 이 예상대로 나온다 한다면 올해 턴 어라운드 내년도 실적이 예상대로 내년도는 영업이 2,100억에 1,000억이 납세기부터 이 회사가 실적을 높게 잡은 이유 자체가 베트남 쪽에 제가 알기로 투자 부분 자체가 완공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반도체 판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 얼마까지 가느냐? 회사 주가는 최소한 18,000원, 2만 원 갑니다. 2만 원 갑니다. 근데 앞서 회사 실적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증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유통 물량이 증가됐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주가치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는 실질적으로 얼마냐? 20% 유상증자 했으니까 13,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유통 물량 감안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29,000원에 3만 원 산 사람은 유상증자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24,000원이다. 고점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적 기준에서 18,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부분을 감안해서 주주가치 희석을 감안하면 적정한 주가 자체는 15,000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물타기 하셨다는데 일단 뭐 거의 1년 이상 고생하신 거잖아요.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증자 안 할 거고, 그렇죠? 자금사정 문제 없고 투자가 완공이 좀 됐으니까 반도체판만 좋아지면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데,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가지고 있기보다는 저는 트레이딩 매매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꺼번에 만회를 하지 마시고 현재 주가는 11,000원대 저점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 나올 때도 종가선은 10,000원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대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떨어지면 이제 15,600원 저점. 그렇죠? 올라가면 최근에 14,000원대 고점이고 13,800원대 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여력이 있으면 조금 조정이 나와서 15,600원 정도 내려오면 10% 더 사서 그 다음에 13,500원, 800원대에 가서 반 정도라도 최소한 팔고 다시 되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16,000원대 정도에서 전량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많이 만회하고 일부는 또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 27,000원에 1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요 남겨주셨어요. 우선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요, 상장 초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하락 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격이 그런 종목이 지금 완전 거의 최저점 라이벨에 있는데 이거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로 하면 저가 매수가 되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삽니다. 주식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남들이 더 비싸게 사줘야 내가 돈을 버는 이런 구조의 작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격보다 비싸게 안 사주고 계속 내려가고 있던 기업인데,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드려보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분리막은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포기한 산업이기도 하고 경쟁력을 많이 잃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점유율을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 90% 잡고 있어요. 나머지 10%를 우리랑 일본이랑 나눠 먹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분리막 사업이 앞으로 좀 우리가 점유율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처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시아 시장에서 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중장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내후년 정도부터는 이제 1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리막이라는 아이템은 음극이랑 양극을 만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하는 이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면 분리막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분리막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고체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리막 점유율을 다 뺏겼고 이미 실적도 다 내려가서 이제 적자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기업에 굳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에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투자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술 분석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수급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자리는 중요하니까 좀 지켜보세요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단순히 지수 움직이는 대로 정도만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그것도 퍼포먼스가 크지 않아요. 막 0. 몇 %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 다행인 점은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SK IT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거 20만 원에 들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90%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치면은 지금 정도의 손실이야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위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 강조 많이 드리는 게 강의 프로그램, 명인들의 복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때 이 시장이 선택하는 섹터 안에서 웬만하면 노시는 걸 권장드려요. 거기서 손실을 봐도 거기서 보시고 수익을 봐도 거기서 보는 버릇을 들여야 투자자로서 방향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가 뭐랄까요? 전략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좋은 sek터로, 성장하는 섹터로 눈을 좀 돌려보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Y네요. 매수가 3,5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올리셨습니다. 약간 수익 구간이죠. 주당 한 200원 정도. 이분도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일 때문에 급등했냐? 회사가 조립식 주택 관련 회사잖아요. 판넬 관련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 한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관련 정전 이후에 조립식 주택이니까 수혜주 쪽으로 부각된 주식이고 최근에는 경상북도 쪽에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이 좀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조립식 주택 관련 이재민들 그 얘기 나오면서 조립식 주택 관련 종목이 이 종목이 테마로 부각됐던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뭐예요? 단기 이슈죠. 산불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금 정전 문제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거리고 있잖아요. 조만간 저거 정전 관련해서 이슈 좀 나올 것 같은데 거의 1월달, 2월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곧 나올 것 같다 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련 또 정전 관련 종목들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릴 때 그때 주가 현대건설기계 뭐 8, 9만 원 넘어갔을 때 이미 정전 관련 종목들은 거의 끝나간다. 만약에 발표가 되면 그날 끝나기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마지막 한 칸 남았어요. 지금요. 소식이 안 나. 조만간 나오면 그때 올라가 잠깐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때가 마지막 팔 기회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정전과 관련된 그 이슈로 부각되는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다른 것도 주가 떨어질 만큼 이들 관련 종목도 함께 좀 떨어졌는데 회사는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적자난 회사도 아니고 영업이익 아마 1,200억 난 회사고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다만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슈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회사는 이제 산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우크라이나 정전 관련 종목들 조정받을 때 그 종목이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왔던 주식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반등이 현재는 안 나와요. 만약에 정전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아마 4천 잘하면 아마 4천 한 3,400원 정도 까지 그날 하루 잠깐 올라갔다가 빠질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갑자기 오늘 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 관련 타결 소식이라든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날 10% 15% 뜨면 그날이 저는 꼭지라고 봐요. 다른 관련 갖고 계신 분도 참고하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종전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 관련 종목들 이제 수혜주구나. 그래서 관련 종목들 따라서 하면 여지없이 걸립니다. 이 종목도 그런 차원은 그때까지는 한 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저점이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펀드멘탈사고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점에 3,500원대에서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시점을 잘 맞추셔라. 기다리시든가 종전 빨리 발표하기를 좀 기다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주가를 현재로 봐서는 4,200-300원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종전 기다리지 않고 실적 반등 목표는 4,200-300원 정도. 그 정도 되면 우리 청자님은 약 10%, 12-13% 정도 수익이죠. 그리고 조금 종전이 만약에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4,300-400원 정도, 약 20% 정도 우리 시장의 매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를 짧게 보면 4,200-300원, 200원, 4,2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 가격을 4,400원 언저리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한번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전력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만 원에 20%요. 2만 원에 20%요. 네.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세요? 얼마에서 팔아야 할지. 요즘 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수익 실현 타이밍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한국전력이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력 사용량이 작년 한 해부터 굉장히 증가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 4분기에 전력 단가를 상승시켰죠.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모멘텀 더 붙은 게 뭐냐면 국제 유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들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고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겠다, 수익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재무적인 개선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국제 유가의 하락은 좀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일단 당장에는 수혜이기 때문에 시장은 수혜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겠죠. 근데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은 안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안 좋을 게 없는 게 차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더 잘 올라가죠. 최근에 단기 고점 형성했던 게 25,000원인데 사실 저는 여기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25,000원 레벨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이거 제가 가격으로 안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제가 드리는 게 좋냐면 혹시 우리 신청자분 이동평균선 볼 줄 아세요? 이동평균선은 잘 모르겠고요. 일봉, 주봉, 월봉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단기 박스 레벨이에요. 보면은, 이런 지점이 있죠. 25,000원 오니까 이게 내려가네?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25,000원 오니까 내려가네?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 다시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언제 팔아야 되냐?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25,000원 도달하면 파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기다려 보셨다가 어디서 파냐? 나머지를 안 팔면은 또 내려오니까. 네, 그냥 나머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여기 27,500원 구간 있죠. 네, 네. 전 고점 때랑 한 중간 정도, 하프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나머지는 27,500원 오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25,000원 위로 갔다가 27,000원 안 찍고 내려오는데요. 이러면 그냥 네. 분말 안 하고 25,000원에 나머지도 다 파는 겁니다. 간단해지죠. 기대값은 27,500원까지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좀 됐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야인 씨를 보고 통해서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작년도 아마 하반기 때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코닉 테라프틱스를 8%를 매수가격 24,0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지금 딱 현재 주가가 24,250원이니까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25,850원까지 거의 7% 이상 올라간 구간에서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오늘 사셨으면 그래도 추경 매수는 안 하셨네요, 그죠? 예사가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12월 18일 정도에 상장된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인데 어떤 신약 개발이냐면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역류성 아마 그쪽 같아요. 신약과 관련해가지고 식품의약청에 신약 개발 허가도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진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들어와서 자금 조달을 보니까 200억 정도 한 것 같고요. 200억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사가 이제 발행 가격을 봐셔야 되잖아요. 발행 가격이 보니까 작년도 발행할 때 신주 발행 가격이 13,000원이었네요. 그리고 신주 기업들 매수할 때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 물량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1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있잖아요. 상장될 때는 이제 공모 물량 위주로 출회가 좀 되는데 나중에 1개월, 3개월, 6개월 때 이제 대규모 왕창 보호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좀 되면 수급이 깨지면서 주가 급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산은 제가 얼핏 들어가서 봤더니 1개월 보호예수 물량 외에는 없네 보니까 3개월 보호예수 물량 약간 있는데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호예수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 자유로우니까 주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공모가가 아래로요. 근데 예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예사고 앞서 예사가 이제 이들 회사들이 제가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엔젤 로보틱스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저는 뭐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부정적입니다. 예사도 만약에 상장이 안 됐으면 회사가 아마 존속하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금 조달.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어온 경우거든요. 이들 회사들이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러면 장외기업 주식시장에 굳이 안 들어와도 벤처기업들, 창투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됩니다. 근데 그들 회사들도 손을 안 잡아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특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익이 안 나죠.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본이 197억 마이너스였잖아요. 자본 잠식이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당분간 조달했으니까 2, 3년 정도는 신약 개발하는 돈을 쓰이면서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회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빨리 2, 3년 내에 신약 개발에 돈 들어와서 로열티라든가 기술 로열티라든가 라이센스라든가 돈을 받으면 주주들한테 손을 안 벌려도 회사가 꾸려나갈 수가 있을 건데 2년, 3년 가더라도 1년에 100억, 200억 적자나면 공모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 물량 돈 받은 거 다 까먹고 또 주주들한테 돈을 벌리죠.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10종목 중에서 9종목 이상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자금 조달 못하면 그렇죠. 주가가 거의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 부도나는 경우도 발생이 좀 되고 그래요.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보니까 공모 물량이 적네요. 보니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수급이 좀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아마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주한 흐름인데 저는 이 종목이 시장에서 공모 가격이 1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24,000원이니까 거의 100% 올라온 거잖아요. 차트로 본다면 약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공모 예위 앞서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기본적 분석 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경우이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기업들, 저는 최소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더라도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라든가 손을 안 대민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약 개발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온코인이라는 회사는 앞서 작년도에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데 공모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는 현재는 수급 여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충분히 직전 고점이 최근에 4월 달에 고점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당시 4월 달이었대요. 4월 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할 때잖아. 공모 20대. 그때 주가가 28,000원대까지 넘어섰다는 것 자체는 현재는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차트를 본다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4월 초에 형성됐던 가격대인 28,000원대를 일단 그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고요. 삼성 SDS 12만 원에 20%입니다. 장기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봅시다. 삼성 SDS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IT 서비스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약간 곁다리 이제 물류 사업도 하고 있는데, IT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삼성 이제 계열사에 공급하는 IT 솔루션들을 쓰고 있고요. 삼성 SDS 거를. 또 하나는 클라우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사망. 그러니까 계열사망이죠. 근데 여기 이제 생성형 AI 입히고, 지금 GPU 추가로 증설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AI를 좀 입히겠다라는 모멘텀까지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제 막 크게 성장하거나 또는 성장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정도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삼성 SDS는 좀 소외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삼성 이제 계열사들 있으면은 거기에 IT 관리하는 기업 정도의 이제 평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 꾸준히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이제 초점은 좀 맞춰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받고 있는 기대감이 이걸 가지고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모멘텀이 좀 불러일으켜진다라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좀 열릴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사실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당연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지점을 좀 염두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로 들고 가 볼 법해요. 네, 제가 뭐 예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무슨 날짜에 뭐가 생겨날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있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태에다가 주주 환원 이야기도 해둔 것,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 정도가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총을 당기는 겁니다. 방아쇠 정도만 누군가 당겨주면은 저는 이 종목은 중장기 끌고 갈 매력 또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장도가 큰 기업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기업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투자 방식과는 사실 알맞진 않아요.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니까 수익도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주식 투자랑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내가 주인인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기간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한다라면은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끌고 가 보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얘가 본래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 영향이 큽니다.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런 측면을 봐서 가격 매력도가 적당한 측면까지 왔기 때문에 끌고 가 볼법하다라는 게 첫 번째 크다라는 겁니다. 추가 모멘텀은 아마 붙을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발화점은 아마 미국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런 측면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결론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부터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1차 수익 구간은 저는 이 하프 구간 15만 원 정도까지는 1차 수익 구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 투자를 더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기대값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자, 이전 고가 레벨이 한 17만 원 정도 레벨이 되거든요. 이 정도 레벨까지 바라보는 걸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진단이 많이 올라오네요. 바이오 쪽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퓨처캠입니다. 25,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회사도 바이오 관련 기업이죠. 아마 방사성 약품 관련 대표적인 회사고, 아마 전립선 최근에 보니까 국내 임상 이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고, 상당히 작년도에 주목을 받았던 주식입니다. 주가가 아마 10,000원대에서 31,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주식인데, 그때 한참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금 그래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괜찮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주가는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 고점이 31,000원대니까 주가가 작년도에 8,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4배 올랐던 주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조정 구간에서 전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25,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인데, 일단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갑자기 주가 급락이 좀 나왔어요. 오늘 주가가 6.7%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랫꼬리를 닿을 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3.9%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던 주식인데, 아침에 약보합 출발했다가, 그러면서 약간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낙폭을 좀 줄였는데,
오늘 특별하게 나온 악재 요인도 없습니다. 예, 악재 요인도 없는데 오늘 순식간에 주가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네요. 보니까 요새요.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수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한 7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기관 투자가도 4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집중적으로 팔았던 코스피 쪽에 공매도 같은 물량들이 아마 1,000억대 정도 줄어들었고 평균적으로 4, 5천억 정도 팔았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선물에서는 4천억 샀으니까 아마 코스닥 쪽에서 아마 퓨처캠이 외국인 투자가들 10만 주 가까이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물량에 따른 특히 이제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는 아마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때렸을 거예요.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주가를 밀어서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이제 투신권들이 한번 팔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팔죠. 이런 경우가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의 주가가 19,160원 정도까지 내려왔던 게 아닌가. 19,160원은 올 들어서 거의 뭐 최저 수준이잖아요. 2월달 이후에서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던 것 자체가 저는 공매도인가 봤더니 공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사 대차장고 비율이 2.9%입니다. 대차장고가 29%인데 최근에 대차장고 신규 물량도 증가되지 않았고 기존 물량 64만 주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공매도를 또 그렇게 공매도는 요즘 공매도 규정이 좀 강화돼 가지고 공매도가 업틱 룰이라고 적용이 돼 가지고 매수호가의 주식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매도호가에만 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매도 때문에 빠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시적으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물량이 좀 출회가 좀 되면서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저는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립선 암이라든가 얼마만큼 시장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사도 지금 일단은 매출액 단위로 봐서는 예사가 2020년도 이후에 200을 못 넘어가요. 계속 평균적으로 영업 손실이 거의 100억 정도 난 회사니까 다만 예사도 IPO를 좀 통해가지고 자본 여건 자체는 상대적으로 탄탄합니다. 이게 자본 여건 자체가 540억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사가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씩 해마다 손실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 안에 빨리 신약 개발이라든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저점이 나왔지만은 이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 26,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이 종목 매매처럼 뭐예요? 2만 원대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2만 원 5, 6천 원 정도 올라가면 파는 매매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런 어떤 관련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든가 재료가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 시장 흐름 자체가 특정한 한두 종목을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박스권 매매거든요. 박스권 흐름이니까 이 종목을 매매한다 한다면 2만 원 정도에서 2만 6천 원을 현재 올해 들어서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 박스권 내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목표는 2만 5천 한 800원들을 적정한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전에 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실적 좋았고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섹터 자체가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혼자서 좀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번에도 적절하게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은용령님이 설명 주셨지만 전형적인 박스권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 만들고 또 내려오는 형태라 가지고 다음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샀다가 또 제자리 찾아가네 하면 파는 이런 박스 매매가 상당히 적절한 때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수익 실현으로 크래프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심텍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반등의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관세 아무래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텍도 딱 목표가 정도 도달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심텍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난주에 다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뒤집어서 본다라면은 없는 분들이 다시 담아도 되는 시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반도체가 저도 점점 레거시 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라는 키워드가 지나갈 때까지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에 비중을 사는 게 아니고 좀 분할로 담아도 되는 시기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지금은 없는 분들 담아도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제 2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히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엔터입니다. 자, 엔터주들 야인시대도 참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엔터주들 보면은 이번 시장 하락할 때 사실 거의 많이 안 빠졌죠. 그리고 잘 버텨주는 게 좀 특징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올 때에는 좀 해증성 형태를 띠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다 보니까 엔터가 좀 쉬어가는 형태에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훼손이 됐느냐인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실적이 작년도부터 돌아섰냐? 다 돌아섰고, 물론 이제 돌아선 턴어라운드의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조선주들, 작년 초반기 생각하면 돼요. 올라올 것 같은데,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좀 덜 가고, 이런 형태가 턴어라운드 시점에는 있거든요. 다만 그 시기 지나가게 되면은 실적으로 보답하는 시기가 분명히 등장할 거고, 저는 빠르면 이번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는 엔터주들이 본격적인 실적 레이스 펼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들 예시 종목이랑 같이 만나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하이브가 이제 엔터 대장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가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논다라면 하이브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TS가 자리를 비웠죠. 이제 군입대도 하고 또 개별적인 활동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인데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뒤 6월이 되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완전체 BTS의 퍼포먼스는 사실 아마 이렇게 주식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 저는 지금 시장 단위로 해서 가격 메리트도 좋고, 조정도 받았고, 그럼 지금부터 진입해도 될까 하는 관점이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BTS가 없을 때 이제 후하게 양성을 했죠. 신규 아이돌들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들의 얼굴을 알리고 퍼포먼스를 알릴 때까지는 아무래도 투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알려졌고,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BTS의 뒤를 잇는 신규 아이돌들도 실적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가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고려한다라면 하이브 지금 가격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수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4만 5천원, 손절가는 20만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히든 들어가기 전에 리뷰 하나 하고 히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주에서요. 그러니까 1월 중순 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3차 목표까지 도달했다고 올라왔는데 이제요. 1월 중순 때 제가 56,000원에 추천할 때는 그 당시 추천 포인트 자체는 연기금이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좀 주목하자. 그래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그대로 이제 2차, 3차 때는 최근에 화장품 수출이 2월 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3월 달도 확실하게 작년 대비 23% 정도 증가돼서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화장품 종목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72,000원까지 상향했던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73,700원까지 돌파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화장품 시장의 위치라든가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다시 상수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작년 10월달에 형성됐던 78,000원도까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화장품 종목은 한국 홀마에 이어서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난 시간에 제가 AS 해드린 것 같아요. 1차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제가 보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현재 또 관세과 관련해가지고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밸류션 자체도 싸기 때문에 한국 홀마는 보유하고 있으면 78,000원 보시고 화장품 쪽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정권이죠. 지금 바닥권입니다. 훨씬 밸류 자체가 싸 보이는 것 같아서 화장품 여전히 관심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요. 화학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볼 건데 화학 섹터를 주목할 부분 자체는 제가 아마 2주, 3주 전에 제가 금호석유화학을 언급해 좀 드렸어요. 언급해 드리면서 금호석유화학 실적도 좋고 화학업종이 그나마 실적 시즌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오늘 금호석유화학도 아마 4~5%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섹터는 화학 섹터인데 포인트 자체는 실적입니다. 즉 화학 섹터가 상대적으로 현재 실적 시즌에 실적이 이번 주는 실적 발표 휴직이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실적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 가야지 이제 하나둘씩 발표가 좀 될 거고 아마 4월 20일 넘어야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겠죠. 근데 현재 제가 실적 시즌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 현재까지 이제 사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 쪽에서 주요 종목들 실적 전망치가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이 부진합니다. 거의 다 업종이 특별하게 좋은 건 없어요.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실적이 좀 양호하게 전개가 좀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국면 쪽에서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섹터가 석유화학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적들이 당초에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컨센 자체가 많이 낮아졌던 것도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 같다. 그래서 화학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지금 경기 관련 섹터라는 대표적으로 산업재하고 소재잖아요. 산업재 하게 되면 건설인데 건설은 실적 다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 섹터인 조선 쪽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슈 모멘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재로 본다 한다면 철강하고 화학이지 않습니까? 철강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종목들 실적 다 안 좋습니다.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에 그나마 화학업종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학업종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급해드렸던 금호석유화학 실적 여전히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효성 TNC,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뭐 화학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회사이기도 하죠. 롯데정밀화학 실적이 좋고요. 유니드라는 칼륨 회사죠. 이 회사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뭐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LG화학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LG화학은 지금까지 제가 토마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식인데 오늘 뭐 처음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회사 실적 어떻게 현재까지 전망을 하고 있느냐. 현재 회사가 컨센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232억 정도 1분기 때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컨센이 그런데 최근에 일부 증권사 쪽에서 보게 되면 4117억 정도, 일부에서는 4500억까지 얘기를 합니다. 4117억이니까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234%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증가한다 한다면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뭐 서프라이즈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일단은 그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그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비슷합니다. 크게 좋아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LG화학의 또 다른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사업 부분 자체도 작년 4분기와 비슷해요. 근데 실적이 어디서 좋아졌느냐? 아다시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영이 좀 되면서, 그 다음에 일회성 이익까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영업이 아마 3,400억 정도 나왔죠. 그 영향이 크고요. 왜냐면 이 회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연결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좋아졌던 것 자체는 첨단 소재 부분입니다. 첨단 소재 부분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영업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소재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쪽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코롱 인더도 좀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첨단 소재 부분에 시적 호전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하학 업종이 중요한데 하학 부분 자체는 거의 1분기 때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경기가 최근에 지금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적으로 2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하학 업종 자체는 여전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데 최악의 업황에 바닥권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학이 이제 그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배터리 회사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는데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알다시피 LG학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1%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81%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투자를 진행에 대한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적으로 어떤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냐, LG학을 살 거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악재 나올 게 많습니다. 증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증자 안 한다 하더라도 LG학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LG에너지 투자하는데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보기엔 증자하지는 않습니다. 왜? 뭐 대부분 증자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 지분이 20%밖에 안 되는데 자금 효과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LG 하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 81% 중에서 근데 10%만 판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 조달 6조 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삼성 SDI가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증자 몇 프로 했죠? 2조 원 조달하는데 증자 한 10 몇 프로 했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본다면 LG학이 갖고 있는 지분 10%만 팔아도 6조 원 자금 조달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대형주주 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유동자산 대비 시가총액이라는 자체, 유동자산 자체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거든요. 1년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현재 작년 연말 기준 28조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8천억이니까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유동자산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가 66조 원인데 그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쪽이니까 그건 이제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산 가치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죠? 100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은 15조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싸다. 대형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싼 게 LG학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LG학을 대형주를 앞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매도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물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임되면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면 LG학이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시가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이 정도 그렇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25만 8천 원도 1차 목표 가격.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7만 8천 원이 최근에 고점이니까 3월 말 정도에 27만 8천 원으로 좀 보시고 이 종목은 앞서 제가 유동자산을 얘기했는데 손절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19만 8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든카드 시간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운영용님 이번 주에도 공개방송 진행하시죠? 네, 항상 저는 일요일 날 찾아뵙고 있습니다. 8시에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은 좀 심플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차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그렇고 이 포트폴리오의 형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설정값을 가져가야 될까, 어떤 게 유리할까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차별화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시간 내일 오후에 드리고자 하니까요. 유튜브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근 한 2주 동안 좀 시장 얘기를 좀 나름의 긍정적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형태가 있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반등의 출발의 시기다 보니까 또 다음 주가 또 기대되기도 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울 때 주식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주식 투자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세요. 낙관론자의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의 주식을 사게 되면 실패함이 없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